특이한 점이죠. 그걸 위대성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전략은 뭐냐? 딱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박 대통령의 전략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집중과 선택. 집중을 하려면 간단하게 집중이 됩니다. 복잡하면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복잡하게 집중할 때는 이미 간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플한 것이요, 심플. 박 대통령의 전략은 딱 세 단어입니다.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이게 박 대통령 18년간의 전략의 기본이었습니다. 자조정신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스스로 뭐 하려고 해야지 남한테 의타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조정신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 정책에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은 다 정책화가 됐어요. 새마을운동이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새마을운동. 농촌운동으로서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70년대. 박 대통령은 잘하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도왔습니다. 못하는 마을은 도와주질 않았어요. 우리 요새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난한 마을을 돕겠죠. 박 대통령은 잘하는 마을을 도왔어요. 세멘트를 다 나눠주고 몇 달 뒤에 평가를 했습니다. 나눠준 세멘트 어디에 쓰든지 어떤 마을에서는 그 세멘트를 가지고 길을 놓고 다리를 놓고 마을 회관 짓고 했는데 어떤 마을에 가보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니까 전부 다 뭐 자기 집에 부엌 만들고 뭐 이래버리고 그 마을 전체를 위해서 잘 쓴 마을을 도와줬습니다. 마을을 세 단계로 급을 만들어서 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요새 민주주의 시대는 절대 이게 불가능하죠. 잘한 사람을 돕다가는, 잘한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그 표를 얻겠습니까? 못한 사람이 더 많은데, 박 대통령은 잘한 마을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선거가 지금 이런 선거가 아니고 선거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립경제의 개념은 원조 안 받는 경제였어요. 1961년에 5.16이 났을 때 우리나라 예산 중에 51%가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49%가 우리 진짜 예산이었어요. 예산이 이미 미국이 52%를 좌우하니까 얼마나 미국 의존이 되겠습니까? 원조 안 받는 경제 만들겠다는 게 자립경제의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 자주국방은 뭐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미국 도움 없이 우리 단독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 북한이 중국이나 소련이 도움을 받을 때는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버틴다. 무기체제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게 나중에 핵무기도 만든다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자주국방. 왜냐?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독립국가로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그 다음에 자유통일, 그 다음 단계로 자유통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까지 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통일은 우리 세대에서 아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한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있는 물적인 기반은 박정희 있을 때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CEO로서의 위대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앞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데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아주 주체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주체적이다. 자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적이다. 주체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포항종합제철을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관한테 맡겼어요. 스타디를 맡기니까 한 50만 톤, 연간 50만 톤이면 충분하다. 이것도 너무 크다. 후진국이 종합제철을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 꿈을 접는 게 좋을 거다. 다 비관적인 보고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한 몇 년 했습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박 대통령이 지침을 딱 정했어요. 지금까지 외국 기관에 물어가지고 자꾸 종합제철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세워보라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철강이 얼마나 필요하고 철강이 필요한 만큼 규모도 정하자. 이렇게 딱 지침을 주었다고. 그때 그 계획팀에 참여했던 사람 이야기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다 외국 사람들, 외국의 사례 조사해가면서 했는데 우리 관점에서 한번 서서 한번 보자. 라고 하니까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랍니다. 50만 톤이 아니라 300만 톤이다. 최소한 300만 톤짜리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져 버렸어요. 50만 톤도 겨우 만든다고 했는데 300만 톤. 이걸 세워놓고 그 다음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해서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오고 해서 오늘 포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이죠. 주체적 관점입니다. 한국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데 대해서 옛날에 과학기술처에 실장을 했던 전상근이라는 사람이 한국과학기술정책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1962년 초, 그러니까 5.16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세울 때였습니다. 그때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때 최고회의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니까 젊은 군인들이죠. 그때 젊은 군인들이 나이가 5.16 주체 세력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5.16을 일으켰을 때 박정희는 44살이고 김종필 씨는 37살이었어요. 30대, 40대 장군들 앞에서 과학기술 차관이 쭉 브리핑을 했답니다. 박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듣고 마지막에 질문을 딱 했다 그래요. 지금 이야기들 보니까 다 이해는 가는데 하나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과학과 기술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의 과학과 기술이 이 경제 개발 계획을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과학기술이라는 요소를 거기에 투입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선 과학기술에 대해서 무지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이 별난 것도 없고 그런데 과학기술이 없으면 공장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여기에 결정적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차관이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 15일 동안 만든 게 과학기술진흥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처음. 그때 박정희의 결정적 질문,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날 세계 8등, 9등 가는 과학대국을 만든 최초의 문제의식이죠. 문제의식. 이것이 박정희라는 사람의 CEO로서의 위대성입니다. 위대성.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 한국체육대학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그런 박정희의 관점, 문제의식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라고 결정을 한 것. 1979년에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도 속으로 참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고 조롱을 한 사람입니다. 조롱을 한 사람이에요. 올림픽 좋아하네. 좀 이랬을 겁니다. 올림픽 좋아하네.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올림픽도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정희는 불가능하다고 만 99%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아니 99%의 국민이 아니라 99%의 세계인이, 세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박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룬 사람. 하나 감탄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스케일 크게 만들었냐는 거죠. 스케일 크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중공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조선소죠. 대양에 떠돌아다니는 배 중에 10%를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이번에 가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포드를 제치고 제4등 가는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판매 대수에서. 포드를 제친다. 30몇 년밖에 안 되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의 원조인 포드를 작년에 판매 대수에서 제치고 세계 4위가 됐습니다. 1등은 도요타, 2등은 제너럴 모터, 3등은 폭스바겐, 현대가 4등입니다. 4등. 이건 다 꿈도 꿀지 못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꿈에도 안 나오는,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스케일 감각이 1970년대 유신 시절에 독재라고 욕을 먹던 시절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6대 거점 아닙니까? 전자산업 구미, 자동차 조선, 울산, 석유화학, 여천, 울산, 비철금속, 조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6대, 그리고 기계공, 창원. 이게 오늘날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잡았느냐? 저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 전에 스케일이라는 게 뭡니까? 박정희 나타나기 전에 한국의 스케일이라는 게 뭡니까? 스케일이라는 게 도대체 있기는 있었습니까? 1960년대 초에 한국에서 가장 큰 배는 남해오라는 10,000톤짜리 화물선이 있어요. 10,000톤입니다. 10,000톤. 70대 초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신문 보니까 울산에서 20만 톤 되는 탱커를 만든다고 나왔어요. 제가 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공이 하나 이게 들고 잘못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만 톤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건데 20만 톤? 희한하다. 그리고 그 한 10년 뒤에 저는 바로 그 20만 톤 되는 탱커를 타고 쿠웨이트에서 울산까지 오면서 취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 학교를 다닐 때 이 사회교과서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 1, 2, 3, 3, 4등 요게 도표에 나와 있었어요. 1등 퀸 엘리자베스호 8만 5천 톤, 2등 퀸 메리호 8만 톤, 3등 프랑스호 5만 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시절. 또 사회교과서에 보면은 뉴욕에서는 한 가족이 차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 때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자동차가 느리게 다닌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지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바로 당대에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88 올림픽 등등.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불가능. 이 학교의 모토가 인간 한계를 극복한다.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박정희 정신이죠.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 펄펄 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립, 자주. 그리고 주체적 관점. 이거는 저는 이 주체적 관점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자아죠, 자아.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남을 따라가는 것 말고 한국 사람은 의외로 남을 잘 따라갑니다. 백성 체질이 아직 남아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노예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은 주권자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근대화입니다. 근대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이거죠. 오늘날 남북관계에서 노예 근성이 많습니다. 잘 살면은 사람이 정신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문필가가 1800년대 영국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영웅숭배론이라는 걸 왜 쓰느냐. 이게 영국이 잘 되니까 정신이 망가진다. 그래서 영웅들 이야기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 성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풍요에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